앞서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섭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정의사회구현센터 이만솔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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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두환 씨 추격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아침이 좋다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특히 전두환 씨에 의해서 더럽혀진 정의라는 용어의 본래 참뜻을 되찾기 위해서 그동안 미력이나마 보태왔었던 이만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세한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이만솔 소장의 활약상 인터넷에 또 많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골프장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골프장.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돼서 모른다 난.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해. 미납 추징금과 체납한 세금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안 납부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첫 공판을 제외하곤 불출석한 전두환 씨. 영상 속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라든가 골프채를 휘두르는 스윙이라든가 혹은 저와의 대화 과정에서 느꼈을 때 이제 90 가까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주 건강한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2시간가량 골프가 이어진 어제 광주에서는 피고인 전시 없이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이 영상이 공개됐을 때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두환 씨 이렇게 만나실 수 있었나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가요? 네, 전두환 씨가 그동안 알츠하이머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고 예. 그런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서도 본인이 골프와 이렇게 여흥을 즐기는 모습에 대해서는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를 알려야겠다라는 나름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의 추적 기간을 거친 끝에 네. 마침내 작년 11월에 골프장에서 포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골프장에서 많은 이야기 하신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네, 첫째는 예. 5.18 발포 명령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예. 추궁을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네.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영상에서 봤다시피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 부인하셨고 네, 부인하거나 세금이나 혹은 추징금은 그렇죠. 자네가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게 조롱 그게 지금 단 거죠,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전두환 씨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하는 데는 정말 특별한 목적이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소명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겁니까? 가장 큰 거는 반성 없는 전두환 씨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뿐만 네. 아니라 많은 국민들과 광주 시민들께서도 전두환 씨의 반성과 사죄를 바란 마음이 강하실 텐데요. 예. 그런 것들을 꼭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그 지난 3월에 광주법정 설 때 그 많은 국민들이 기자가 질문할 때 이거 왜 이래? 뭐 이런 그 전두환 씨의 행동을 봤었단 말이죠. 그때도 야 이게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 여론이 많았었는데 이제 다시 1년 만에 광주법정에 서게 됩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전두환 씨는 뭐 기자가 묻건 혹은 제가 묻건 카메라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 계속해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오늘도 또다시 많은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 그런 뻔뻔한 태도를 취할까 봐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네. 오늘은 아마 그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출석할 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해와 다르게 그 재판정에 서서 과연 사과를 할 걸로 보십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본인이 끝까지 무덤까지 본인의 책임을 절대 국민들 앞에 사죄하지 않고 예. 묻고 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예. 많은 광주의 시민들과 특히 5.18 유족들께서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네. 오늘도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출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일 것이다라고 지금 뭐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올해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되는 해잖아요. 근데 그
전두환 씨 뭐 회고로 보면 5.18은 뭐 나랑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회고록을 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도 예. 똑같은 태도를 취했는데 예. 당시에 정권을 무력으로 찬탈해서 장악하고 있었던 실권자였었고 또 전두환 씨가 아니고서는 발포 명령을 내릴 어떤 책임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모든 사람이 전두환 씨를 지목하고 또 정황과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는데 네. 혼자만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직도 참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처벌을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떤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게 정말 그런 어떤 유족들의 마음을 좀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 5.18의 광주 시민 학살한 데 대해서 이제라도 학살죄로 전두환 씨를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전두환 씨가 그렇게 광주를 무력으로 짓밟은 다음에 독재 정권을 자행하면서 수천억 원 혹은 수조 원대에 이를지 모르는 그런 막대한 네. 재산을 아마 지금 은닉해 놓고 있는데 네. 그것을 끝까지 10원 한 장까지도 찾아내서 환수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은닉 재산에 대해서 또 많이 분개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항상 뭐 저희가 보도에서도 보지만 막 명쾌하게 정리가 된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전두환 씨가 현재 금융당국이나 예. 검찰 수사기관에서 네.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네. 나오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예. 그 네. 밖에 돈을 어디 묻어놨든지 이런 식으로 분산 은닉해 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제가 지난 3월에 그 작은 실마리 단초를 또 하나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두환 씨가 네. 살아 생전에 네. 모두 환수하려는 노력을 꼭 기울여야겠다 생각합니다. 실마리라고 하시면 그런 거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네, 이미 3월 달에 언론에 공개를 한 바 있는데 네. 전두환 씨에게 주기적으로 이 골프를 친다든지 그러니까요. 혹은 호화식당에서 밥을 먹는지 예. 할 때 예. 12.12 오찬 당일에만 쓴 비용이 수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전두환 씨 측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조달해 왔던 현금 조달책이 또 작년 8월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이런 네. 여러 가지 이 정황과 또 상황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건 네.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적 활동을 해오신 지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오신 거죠. 그때 주변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속이 통쾌하다. 예. 그리고 광주 시민들께서는 술 한잔 살 테니까 꼭 광주에 내려와라 이렇게 응원들 많이 주시는데 네. 전두환 씨가 온전한 처벌과 단죄가 이뤄진 뒤에 그때 국민들께서 주시는 칭찬을 겸허하게 받는 것이 순서상 맞겠다 그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거 추적을 하시면서 참 힘든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가장 힘드시던가요? 일단 전두환 씨 측이 계속해서 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아요. 예. 가령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네. 전두환 씨가 집에 혼자 있으면 약을 챙겨 먹기 어렵기 때문에 부인 이순자 씨가 데려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혼자 약을 못 챙겨 먹는 사람이 화면에 보셨듯이 예. 저렇게 아이언샷 예. 쾌하게 드라이버 쇼게임 샷을 잘 치든지. 치시던데요. 네, 예. 어프로치샷 자세가 예.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잘 치던데요. 예. 그런 어떤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 분노가 예. 끓어오르는 주체하지 어렵습니다. 참. 그런 예. 부분이 가장 힘드시고 사실 뭐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으신가요? 골프장에서는 예. 사실 폭행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두환 씨의 접근을 막아서는 예. 골프장 측에서의 폭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예. 전두환 씨 주변에서 여전히 전두환 네. 씨를 비호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겹겹이 둘러싸서 재산 추적이라든가 혹은 발포 명령의 책임을 원천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전두환 씨 추적이 가장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끝으로 전두환 씨에게 이제 오늘 법정에 서게 되는데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네. 전두환 씨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저를 대면을 해왔는데 사실 제 얼굴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근데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5.18 발포 명령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본인이 숨겨놓은 재산을 전액 국가에 환수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0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기간 중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선거 후 정부와 여당이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지만
통합당 내부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재정 건전성 등의 이유로 소득 하위 70%를 주장하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를 수용했고 바로 어제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상황.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추경안 심사. 침체된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이와 관련된 이야기 최백연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에는 지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70%다 100%다 참 지급 대상 재원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말 논란이 많아서 아직도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논란의 핵심이 뭔가요? 지금 결론이 지금 전 국민한테 다 지급하는 걸로 결론 났잖아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결론에 저는 도달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70%를 주던 100%를 주던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슨 쌈짓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네.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결국 충당할 돈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를 주게 되면 한 4조 6천억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돈들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세금 안 걷고 그러니까는 있는 재원을 가지고 아껴가지고 쓸 건지 이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위 30%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권 같은 거를 줬을 때 상위 30%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예. 소득이 부족해가지고 소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소비도 좀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상품권 주게 되면은 또 한시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 걸 주게 되면 그분도 바로 쓸 수밖에 쓰겠죠. 없어요. 네, 바로 쓰겠죠. 예. 그러면 결국 소비에도 결국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70%로 이렇게 한정하게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70% 사람하고 71%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69%나 70% 그렇죠. 뭐 이렇게 너무 예. 짜증 날 것 같아요. 못 받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결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예. 것인데 이제 괜히 쓸데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건 굉장히 긴급성을 요구하는 건데 네. 상당히 어쨌든 소모적으로 이거를 어쨌든 그런 논란을 지금 지연시켜 온 겁니다. 나라에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게 70%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거는 다 뿌리면 안 된다. 이게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100% 가능하다는 분들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좀 국간이 괜찮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재정 건전성은 사실 뭐 선진국가에서요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가요? 객관적으로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보게 되면 가계부채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네네. 네. 빚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재난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사회적인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이 이축되어지면서 소득이 후퇴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저기 화면에 그림도 나오는데 네.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선진국의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의 예. 한 절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기업은 지금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고요. 네. 그러면 가계는 쓸 부채를 더 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더 빚을 낼 수가 없죠. 없는 여력에. 근데 정부가 뭐냐면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재정 여력이 있는 거라 이거죠. 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들 하시는데 네.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것은요. 소득분의 부채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분자에 있는 부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소득이 만약에 지금 떨어지는 상황,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줄어들게 되면은 부채가 안 증가해도 국가 부채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 지금 뭐냐면 선진국가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을 하는 이유가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지금 최소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분모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네. 분모를 지키는 것이 국가 부채 비율을 그러니까는 방어하는 것이고 재정 건전성을 방어하는 것이라는 이런 측면을 이해해야 되는데 네. 일부 언론들에서 그러니까는 분자에 있는 국가 채무 절대 규모만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 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예. 국민들의 어떤 쓸데없는 걱정을 지금 이렇게 자초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100% 지급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70%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100%를 주장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100% 주장하는 거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70%를 적용한다 할 때 우리가 건강보험료 같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선별한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과거의 경기 침체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전혀 성격이 완전 달라요. 다르죠.
심지어 뭐냐면 동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역에 있는 그 소규모 병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병원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의료 인력들을 줄일 수는 없고 해고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들이라고요. 네. 근데 사실 병원들 같은 경우 그동안에 어쨌든 먹고 살만한 어쨌든 직종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냐면 이 코로나19라는 재난이 특별한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 산업에서 전체 연령에서 다 그러니까 이 실직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경기 침체는 경제적인 요인이었다면은 이건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활동을 위축되다 보니까는 전 업종, 전 연령층에서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과거의 기준을 소득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배제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주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소득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소득의 감소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네네.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사실 그 방금 선별 말씀하셨는데 이게 70%를 만약에 주게 되면 70%를 구분하는 것도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70%를 가려내는 것이 예.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예.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뭐 자산도 있고 소득도 있고 여러 예. 가지 기준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소득도 작년 소득하고 올해 소득하고 또 틀리고 그렇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용 유발되느니 차라리 그냥 다 주고 예. 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1년 후에 우리가 연말정산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아니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우리가 이렇게 내고 납부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소득이 다 이제 이 투명하게 노출된단 말이에요. 예. 그때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라든가 예. 아니면 소득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소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네. 환수하면 되잖아요. 아. 쉽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앞서서 분류해서 돈 비용 들이느니 그렇죠. 예, 그냥 미리 다 주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예. 긴급하거든요.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어려운 예.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예. 네. 그러면 선별 지급을 지금 하자고 주장했던 쪽에서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예. 기획재정부도 예. 사실은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선별 지급을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 어떤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런데 교수님 생각에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 이게 선별적으로 할 경우에 예. 선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요. 그 이제 그 누락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긴급한 성격이다 보니까는 긴급한 성격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재난은요. 어떤 네.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경제도 생태계입니다. 소비가 되고 유통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게 그다음에 유통 소비가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인데 네. 지금 우리가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예. 경제 활동이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네, 돈이 이 안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니까는 자영업자 같은 유통업자들이 타격을 보게 되고 그렇죠. 예. 자영업자가 타격을 보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죠. 기업들로부터 예. 그러니까는 그 원자재 이런 것들 이제 물건들을 소비를 예. 갖다 팔지 못할 게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기업들이 그러니까 또 마치 해고를 하게 될 것이고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갖게 되면 금융 부실도 생기게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생태계가 지금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경제 생태계 붕괴를 막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각 소비, 생산, 유통 부분에서 지금 쓰러지는 사람들, 예. 쓰러지지 않게 일단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득 지원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지원된 소득이 가능한 한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소비로 연결되도록 지역화폐라든가 상품권으로 연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더 커져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는 긴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도 선별적인 지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중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GDP 대비로요. 예. 이제 이 그 국가들 이제 이 부채들 보게 되면요. 선진 국가들이 한 그러니까 GDP 대비 한 90% 정도 안팎으로 되고 있는데 네. 인구수 평균들이 우리나라도 기업 부채는 거의 비슷해요. 한 100%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기업들은 지금 뭐냐면은 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금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항공업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돈이 없죠. 예, 기관산업도 예.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냐면 일단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어차피 보건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네.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고 네. 버텨야 되는데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현금을 확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원이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집중하겠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가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계 부채는 가계부채는 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지금 되지 사실 그러니까 전 그거는 세계적으로 뭐, 예, 빚이 예. 많잖아요. 집 예. 다들 집 마련하라 빚이 너무 많잖아요. 가계부채가 예. 우리나라가 GDP 대비 그러니까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 93%가 넘거든요. 예. 네, 넘는데 많아요. 94% 예. 가까운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높은 나라다 보니까 가계가 지금 만약에 부채를 더 지게 되면요. 네. 가계 파산합니다. 아니 지금 빚을 낼 돈도 없어요. 사실 가게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계는 지금 여력이 없는 거죠. 예. 여력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만약에 가계들한테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면 안 되는 다들 쓰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00%를 이제 우리가 많은 논의 끝에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70% 주는 거랑 비교해서 예. 추가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아까 뭐 한 4조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30%를 더 확장했을 때 예. 이제 정부에서 계산하는 게 한 4조 6천억 원 정도. 4조 6천억 원 더 예. 추가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합의에 나오는 얘기가 3조 6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하고, 예, 국채 그다음에 발행. 이제 그러니까 한 1조 정도는 예. 올해 예산을 그러니까 좀 세출을 좀 조정한다. 네. 이거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야당에서 선거 전에 이제 되게 보게 되면은 50만 원씩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한 26조가 필요합니다. 26조. 예, 26조면은 올해 예산이 한 512조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한 5% 정도 되는 규모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26조를 그러니까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26조만큼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이 저걸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채 발행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근데요. 지금 미국이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이 추가로 경기 부양에 투입한 것이 GDP 네. 대비 14%가 넘습니다. 네. 이미 4차 추경까지 했어요. 네. 네. 우리 지금 2차 추경까지 끝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 추경만 할 거냐 그러는데 선진국가들은 지금은 4차, 5차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냐면은 선진국가들은 중앙은행에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중앙은행에 돈을 엄청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게 GDP의 1%뿐이 안 돼요.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 30%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은 10%, 미국은 14% 투입했고요. 이미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우리나라 1%뿐이 투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그러니까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앙은행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화폐 공급하는 게 GDP 네. 대비 10%도 안 됩니다. 네. 근데 일본은 100%가 넘어요. 네. 연준은 지난 1개월 동안에 2조 달러를 더 풀었어요. 그렇죠. 이상을요. 예. 어쨌든 근데 달러를 직접 만드는 미국에서는 미국과 네. 우리나라를 1대1로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주문하는 근데 그런 우리가 이제 말씀이신 흔히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라는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같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뭐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예.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예. 원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달러 표시 채권을 하게 되면 달러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달러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원화 표시 채권은요. 원화로 갚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뭐냐면은 0% 금리로 발행할 수 있어요. 아, 한국은행은 그걸 인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조를 만약에 인수했다 이거예요. 네. 20조 인수해가지고 그냥 금고에다 저장해 두면 돼요. 그럼 통화량이 20조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거죠. 돈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 네. 그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지 네. 인플레이션 지금 우리가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이거예요. 지금은 너무 선진국가에서 급한 지금 상황이기 뭐냐면 지난 네. 10년 넘게 동안 돈을 엄청 풀어도 예. 물가가 안 오르는 이런 상황이 네. 근데 거기다 코로나19까지 터졌어요.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이 아닌 원화가치 거예요. 하락이나 인플레이션 걱정할 상황은 그렇죠. 아니다. 세를 걱정할 예. 때다. 예. 어쨌든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여야 합의가 잘 될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사회적 재난은요 정치 쟁점화하면 안 됩니다. 선진국가들은 절대 정치 쟁점화 안 해요. 이게 사회적 재난은 뭐냐면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건 정치권에서 이 긴급성을 인정을 한다면은 빨리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러니까는 타협점을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 기재부가 사실은 예. 얼마 전에 조금 그 뭐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와도 그렇고 의견이 좀 달랐잖아요. 예. 국민들은 좀 궁금해하거든요. 예. 기재부가 이런 예산안들이 이제 올라온 거를 만약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되는 건지 뭐 이렇게 국회가 알아서 처리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힘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가 몇 개가 있는데요. 예. 검찰처럼 그러니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거나 네. 기재부는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예산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래서 예산 편성을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냐면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이 국회에 없어요. 아 국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가 그러니까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아, 국회에서 의견을 내면 예. 기재부가 동의를 해야지 이게 지금 가능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시중에 도는 얘기가 정세균 총리가 네.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아.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예산 이것도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관료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는 자기 이 권한처럼 네. 이렇게 행사를 하면 곤란하다.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기재부가 사실 제가 그런 점에서는 이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게 되면요 역사와 국민의 죄인이 됩니다. 나중에. 네. 기재부도 어쨌든 그런데 여러 가지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 어떤 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긴 하니까요. 부처이긴 하니까요. 이 연가보상비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게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연가보상비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가라는 게 이제 연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가를 안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돈을 주잖아요. 수당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부서가 어디겠습니까요? 질병관리본부 같은 이런 부서들이에요. 예. 그렇죠? 이용을 못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용하고 휴가를 싶어도요. 못 가죠. 실제적으로. 절대. 예. 돈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삭감을 해가지고 아. 쓸데없는 그러니까는 네. 진짜 더 오히려 아. 보너스를 줘야 될 분들한테 예, 국민들은 예. 그분들한테 사실 보너스를 주고 싶잖아요. 아이고 얼마든지 드리고 싶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그러면 연가를 못 쓴 거에 대해서 돈을 안 주고 그냥 그렇죠. 자기가 뭐 안 사용했기 때문에 네. 날아가는 연가다. 그렇죠.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오늘 논의했지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 문제를 조금 더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생태계가 지금 이게 끊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걸 인위적으로 경제 생태계가 그러니까 가능한 한 파괴가 되지 않도록 네. 파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결국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예.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쓰러져가는 사람들 쓰러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러지고 나면요. 만약 자영업자가 만약에 폐업을 하게 돼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뭐 실직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나중에 그러니까 창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어차피 그 일자리 만드는 또 예산 또 나중에 편성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일단 뭐냐면은 쓰러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연말까지 그러니까는 왜 그러면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 이런 대형 업종들 있잖아요. 네. 행사 같은 경우 한 6개월 전에 확정이 되는데 이미 다 지금 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네. 저기 안 잡힌 거는요. 6개월 이후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간다고 생각하고 네. 정부가 그러니까는 소득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 그 소득이 가능한 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연결고리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은 지금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GDP 대비 1%뿐이 안 쓰고 있어요. 예. 근데 GDP 대비 10%만 쓰더라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난해 GDP가 1950조 정도 되거든요. 100조 원 네. 쓴다는 얘기입니까? 200조 가깝죠. 200조 가까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GDP 10% 쓰더라도요. 예. 쓰더라도 국가 부채가 한 50%까지 안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선진 국가들 집안은 올해 GDP 대비 122%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선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네. 한 200조 쓰게 되면요. 네. 200조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은 예. 우리 이제 뭐 기관 산업도 지금 그러니까 지원도 해야 돼. 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가게도 지원할 수 있는 예. 이런 거 대부분 웬만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네.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회적으로 좀 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